회장님, 이 편지 좀 보세요. 10년 전 돌아가신 아가씨 필체와 똑같습니다. 비서가 건넨 낡은 봉투를 확인한 강 회장의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나 좀 데리러 오면 안 돼? 보육원 사람들이 나를 팔아버린대. 편지 속에는 죽은 딸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인 한 소녀가 엄마의 펜던트를 건 채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국의 언론은 경악스러운 소식을 일면으로 타전했습니다. 국내 최대 기업의 회장이 이름 모를 고아 소녀 한 명을 찾기 위해 보육원을 통째로 사버렸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고아 소녀와 냉혈한 재벌 회장, 그리고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던 추악한 음모까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겨울밤이었습니다. 강성그룹의 거대한 저택 안은 정막만이 가득했죠. 강영숙 회장은 불 꺼진 서재에 홀로 앉아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딸이 있었습니다. 강영숙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액자 유리 위를 닦아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10년이구나. 네가 이 애미 속을 뒤집어 놓고 나간 지가 벌써 그렇게 되었어. 강영숙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최 비서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안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밤이 깊었습니다. 강영숙 회장이 젖은 눈가를 훔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잠이 올 리가 있나? 내일이 그 아이 기일이라는 걸 자네도 알지 않는가? 최 비서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강영숙 회장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네, 회장님. 구옥 저택 관리인들에게는 다시 한번 엄중히 일러두었습니다. 내부 물건 하나, 우편함에 쌓인 광고지 하나라도 절대 손대지 말라고 말입니다. 강영숙 회장이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야지. 그곳은 시간이 멈춘 곳이어야 해. 내 딸이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누구도 그 아이의 흔적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한편 같은 시각 도심 외곽의 낡은 희망 보육원에서는 차가운 냉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10살 소희는 얇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작은 수첩 하나를 가슴에 꼭 품고 있었죠. 옆에서 자고 있던 어린 민구가 콜록거리며 신음하자 소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민구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소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구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민구야, 많이 아파? 조금만 참아. 누나가 내일은 꼭 맛있는 걸 구해올게. 민구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소희의 옷소매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누나, 정말 편지 쓰면 엄마가 와? 우리 엄마는 언제 와? 소희가 민구의 손을 꽉 잡아주며 강단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그랬어. 이 주소로 정성을 다해 편지를 쓰면 진심은 반드시 닿는다고 말이야. 누나가 매달 편지를 보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소희는 엄마가 남겨준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가 정성스럽게 적어준 주소 하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소희는 보육원장의 눈을 피해 매일 밤 연필을 깎고 종이를 아껴가며 편지를 썼습니다. 벌써 1년째 이어지는 무모한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육원장은 아이들을 마당에 세워두고 막대기로 바닥을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보육원장이 소희의 앞으로 다가와 삿대질을 하며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먹는 밥값이 공짜인 줄 알아? 이 쓸모없는 녀석들 같으니라고. 소혜, 너 어제 민구한테 사탕 나눠줬지? 그게 다 어디서 난 거야?
소희가 보육원장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탕은 제가 밖에서 주운 거예요. 민구가 너무 아파서 기운이 하나도 없길래 준 거예요. 보육원장이 코웃음을 치며 소희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안 그래도 너희 같은 것들 데리고 있어봐야 돈만 축나지. 조만간 아주 좋은 곳으로 보내줄 테니 준비나 하고 있어. 보육원장은 소희를 비롯해 영리한 아이들을 무허가 작업장으로 팔아넘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미 장부 정리를 마친 보육원장의 눈에는 아이들이 사람이 아닌 돈덩어리로만 보였습니다. 비슷한 시각 강성그룹 사옥에서는 강진호 상무가 저택의 관리인 중 한 명인 박 씨를 은밀히 불러냈습니다. 강진호 상무가 두툼한 돈봉투를 탁자 위에 올리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박 씨, 회장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자네도 알지? 언제까지 그 귀신 나올 것 같은 9억 저택을 지키고 있을 건가? 박 씨가 돈봉투를 힐끗거리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게 회장님께서 워낙 엄하게 금지하셔서 말입니다. 우편함 근처에도 못 가게 하십니다. 강진호 상무가 담배를 피워 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그 저택 조만간 내가 처분할 생각이니까 회장님 몰래 서류 몇 장만 좀 챙겨와. 그리고 저택에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나한테 보고하고. 박 씨가 돈봉투를 품속에 챙기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무님.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보육원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민구의 병세가 심해져 얼굴이 파랗게 질리자 소희가 다급하게 원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소희가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잡으려 하자 보육원장이 나타나 소희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보육원장이 소희의 뺨을 세게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도둑질이라도 하려고 했어? 소희가 눈물을 닦으며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원장님, 제발이요. 민구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전화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보육원장이 소희를 질질 끌고 가 창고 안으로 밀어넣으며 문을 잠갔습니다. 시끄러워. 감히 내 방에 발을 들여? 너는 오늘 밤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반성이나 해. 차가운 창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소희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품속에서 수첩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내일이면 작업장으로 팔려간다는 아이들의 속닥거림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소희는 창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의 의지에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엄마, 아니 할머니. 저 소희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보육원이 너무 무서워요. 민구가 죽을지도 몰라요. 제발 저희를 구해주세요. 소희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12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새벽녘 보육원 식자재를 실어 나르는 트럭이 들어오자 소희는 창고 틈새로 손을 뻗어 운전석 옆에 놓인 우편물 가방 속에 편지를 간신히 밀어 넣었습니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그 트럭 운전사는 강성그룹 9옥 저택 근처를 지나던 길에 밀린 우편물을 대신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영숙 회장은 검은 상복을 갖춰 입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 비서가 차 문을 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직접 가시겠습니까? 몸도 편치 않으신데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강영숙 회장이 차갑게 대답하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니야. 10년 만이다. 그 아이 기일만큼은 내 손으로 우편함을 열어보고 싶구나. 그곳에 남아있을 딸의 흔적을 이제는 마주해야겠어. 강영숙 회장을 태운 차가 조용히 9옥 저택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같은 시간
저택의 낡은 우편함 속에는 소희가 보낸 하얀 편지 한 통이 수많은 먼지 쌓인 우편물들 맨 위에 살포시 놓여 있었습니다. 소희의 비명이 섞인 간절한 손편지가 마침내 10년간 멈춰있던 저택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구옥 저택 앞에 도착한 검은 세단에서 강영숙 회장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저택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지만 담벼락을 타고 올라간 담쟁이 덩굴은 이미 말라 비틀어져 있었죠. 강영숙 회장이 지팡이를 짚으며 대문 옆에 달린 낡은 우편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박 씨가 뒤를 따르며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수시로 들여다보고 주변 청소도 깔끔하게 해두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강영숙 회장이 박 씨를 무섭게 노려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했을 텐데 내 말이 우스운가? 박 씨가 당황하며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강영숙 회장이 떨리는 손을 뻗어 먼지가 두껍게 쌓인 우편함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광고지들과 각종 고지서가 가득 엉켜 있었죠. 그런데 그 더미 사이로 눈에 띄게 하얗고 깨끗한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강영숙 회장이 그 봉투를 집어들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건 광고지가 아니구나. 김소희. 이 이름은 또 누구란 말이냐? 강영숙 회장이 봉투를 찢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단정한 글씨로 적힌 편지지와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강영숙 회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영숙 회장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 필체, 죽은 내 딸아이의 필체와 어쩜 이렇게 똑같단 말이냐? 최 비서, 이 사진 좀 보게. 강영숙 회장이 최 비서에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10살 남짓한 여자아이가 엄마의 유품인 보석 펜던트를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아이의 눈매와 오뚝한 콧날은 젊은 시절 강영숙 회장의 모습과 딸의 얼굴을 절묘하게 섞어놓은 듯 했습니다. 최 비서가 사진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 목에 걸린 것은 분명히 아가씨께서 가장 아끼시던 그 펜던트입니다. 이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지 않습니까? 강영숙 회장이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비명 섞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 발신지가 희망 보육원이라고 되어 있구나. 1분 1초라도 늦으면 자네 목숨도 보장 못해. 당장 움직여. 최 비서가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보고를 받은 최 비서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최 비서가 강영숙 회장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발신지인 희망보육원은 현재 아동학대와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내사가 진행 중인 곳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강영숙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세게 내리치며 서슬퍼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내 핏줄일지도 모르는 아이가 그런 지옥 같은 곳에 있단 말이냐? 수행원들 전부 집합시켜라. 지금 당장 그 보육원으로 간다. 한편 희망 보육원 앞마당에서는 소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장이 소희의 뒷덜미를 잡고 억지로 검은 승합차 안으로 밀어넣고 있었죠. 소희가 발버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싫어요. 안 갈 거예요. 우리 민구 아픈데 저만 가면 어떡해요. 원장님, 제발 놔주세요. 보육원장이 소희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으며 험악한 표정으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시끄럽게 굴어? 너는 이제 이 보육원 식구도 아니야. 저기 가서 일만 잘하면 배불리 먹여준다는데
왜 난리야? 잔말 말고 타. 소희는 차창 너머로 멀어져가는 보육원을 바라보며 품속에 숨긴 엄마의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소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수첩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시각 이 소식을 접한 강진호 상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집기를 집어 던지며 광분하고 있었습니다. 강진호 상무가 부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고함을 질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회장님보다 먼저 그 계집애를 찾아야 해. 만약 그 애가 진짜 핏줄이면 내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된다고. 보육원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차가 나오면 무조건 가로채. 강진호 상무의 지시를 받은 검은 차들이 보육원을 향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보육원장의 승합차가 정문을 빠져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나타나더니 승합차의 앞뒤를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보육원장이 당황해서 경적을 울리며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뭐야? 왜 남의 차길을 막고 난리야? 당장 차 안 빼. 그때 가장 중앙에 있던 세단의 문이 열리고 강영숙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영숙 회장이 서슬 퍼런 눈빛으로 승합차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보육원장을 차 밖으로 끌어내 바닥에 꿇렸습니다. 보육원장이 벌벌 떨며 강영숙 회장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영숙 회장이 소희의 사진을 보육원장의 눈앞에 들이대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이 아이 지금 이 차 안에 있나? 보육원장이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그게 저는 그냥 좋은 곳으로 보내주려고. 아이가 갈 곳이 없다고 해서. 강영숙 회장이 보육원장의 가슴팍을 지팡이로 거세게 밀쳐내고는 직접 승합차 뒷문을 열었습니다. 차 안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던 소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희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반짝이는 보석 펜던트가 보였습니다. 강영숙 회장이 소희를 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강영숙 회장이 떨리는 손을 뻗어 소희의 작은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소희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저 잡아가는 나쁜 사람이에요? 강영숙 회장이 소희를 품에 꼭 안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영숙 회장의 눈물이 소희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아니다, 아가. 내가 내 할머니다. 미안하다. 이 할머니가 너무 늦게 왔지? 내 강아지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소희는 따뜻한 할머니의 품 안에서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끼며 할머니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경호원들과 수행원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적 같은 만남을 지켜보았습니다. 멀리서 소희를 가로채려던 강진호 상무의 부하들은 강영숙 회장의 압도적인 위용에 눌려 감히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차를 돌려 도망쳤습니다. 강영숙 회장은 소희를 안아들어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강영숙 회장이 최 비서를 향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육원장은 경찰에 인계해라. 그리고 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재단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게 해. 소희가 걱정하던 민구라는 아이부터 챙겨라. 강영숙 회장을 태운 차가 보육원을 떠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소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그 주소가, 엄마가 말한 그 진심이 마침내 소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보육원 앞마당은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많은 경찰차로 가득 찼습니다. 강영숙 회장은 서슬 퍼런 기운을 내뿜으며 수갑을 찬 보육원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보육원장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빌었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세요.
제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 실수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해치려던 건 정말 아니었습니다. 강영숙 회장이 보육원장의 멱살을 움켜쥐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실수라고? 내 핏줄을 어두운 구덩이에 쳐넣으려 한 게 고작 실수라는 말이냐? 자네는 이제 법의 심판이 아니라 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강영숙 회장은 보육원장을 경찰에게 직접 넘기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최 비서가 서류판을 든 채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영숙 회장이 헝클어진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전원을 우리복지재단 병원으로 옮기게. 한 명이라도 소홀히 대접받는 일이 있다면 자네가 책임져야 할 거야. 최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구급차들이 대기 중입니다. 소희 양이 걱정하던 민구라는 아이도 가장 먼저 이송팀에 맡겼습니다. 잠시 후 서울 도심의 최고급 병원 VIP실은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얀 침대 위에 앉은 소희는 정갈하게 차려진 전복죽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영숙 회장이 아이의 머리칼을 정리해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맛이 어떠냐? 입에 맞지 않으면 다른 걸로 다시 준비시키마. 소희가 죽그릇을 내려놓고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엄마가 그랬거든요. 이 주소로 편지를 쓰면 언젠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요. 그게 할머니였나 봐요. 강영숙 회장이 울컥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소희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가 엄마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늘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아주 멋지고 강한 분이라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편지를 쓸 때마다 엄마가 옆에서 지켜봐주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이의 영특하고 바른 태도에 강영숙 회장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강영숙 회장이 곁에 서 있던 주치의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즉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장 먼저 내게 알려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저택과 병원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검사지 결과가 강영숙 회장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99.9% 일치라는 숫자 위로 강영숙 회장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진호 상무가 들이닥쳤습니다. 강진호 상무가 비웃음을 흘리며 소희를 가리켰습니다. 고모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어디서 굴러먹던 근본 없는 애를 데려와서 유전자 검사까지 하시다니요. 이거 다 조작된 거 아닙니까? 강영숙 회장이 침대 옆에서 일어나 강진호 상무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강영숙 회장이 손에 든 검사 결과지를 강진호 상무의 얼굴에 내던지며 외쳤습니다. 입 조심해. 이 아이는 내 딸의 자식이고 내 손녀가 확실하다. 내 놈이 감히 누구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거냐? 강진호 상무가 종이를 찢어발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절대 인정 못합니다. 이 계집애 하나 때문에 제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꼴은 못 본다고요. 옆에서 지켜보던 소희가 침대에서 내려와 강영숙 회장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소희가 무서운 기세에 강진호 상무를 빤히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할머니 괴롭히지 마세요. 할머니는 이제 제가 지킬 거예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저는 안 무서워요. 강진호 상무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강영숙 회장이 강진호 상무의 손목을 꽉 움켜쥐며 서늘하게 의조렸습니다. 지금 내 손녀에게 손을 대려 했느냐? 당장 이 방에서 나가라. 그리고 오늘부로 너를 내 가문에서 제명하겠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강진호 상무는 씩씩거리며 병실을 빠져나갔고 소희는 겁에 질린 기색 없이 강영숙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강영숙 회장이 소희를 품에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할미가 더 단단해져야겠구나. 퇴원 수속을 마친 소희가 강영숙 회장의 저택에 발을 들였습니다. 웅장한 대문이 열리고 하인들이 줄을 지어서서 소희를 맞이했습니다. 강영숙 회장은 과거 딸이 쓰던 방을 소희를 위해 가장 화려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꾸며두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소희가 보냈던 12통의 손편지가 고급스러운 액자에 담겨 나란히 걸려 있었죠. 집안일을 돕던 가정부 김 씨가 소희의 기품 있는 걸음걸이를 보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어쩜 저렇게 아가씨 어릴 적이랑 판박이일까. 행동 하나하나가 천생재벌가 손녀야. 옆에 있던 정원사 이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회장님 표정 좀 봐. 10년 만에 저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건 처음 보네. 소희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가방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소희가 강영숙 회장에게 다가가 수줍게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가 보육원에서 배운 바느질로 직접 만든 손수건이에요. 할머니가 제 편지 읽고 우실 때 닦아드리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강영숙 회장이 손수건을 받아들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자수를 보며 강영숙 회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구나, 소희야. 이 할미가 평생 소중하게 간직하마. 강영숙 회장은 그날 오후 변호사단을 소집하여 소희를 강성그룹의 공식 후계자로 입적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소희가 겪었던 아픔을 세상의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도록 소희의 이름을 딴 대규모 장학재단 설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차갑고 고요했던 저택에 소희의 맑은 웃음소리가 퍼져나가며 멈췄던 강성그룹의 시간이 다시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강영숙 회장의 웅장한 서재 안으로 길게 뻗어들어왔습니다. 강영숙 회장은 서재 문을 소리 없이 열며 책상 앞에 앉은 소희를 지켜보았습니다. 10살 소희는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큰 의자에 파묻힌 채 두꺼운 경제 잡지와 경영 서적들을 그림책 보듯 넘기고 있었죠. 강영숙 회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소희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 소혜,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니? 강영숙 회장이 소희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강성그룹이 만드는 우유가 작년에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았더라고요. 저는 이 숫자들이 엄마가 가르쳐준 퍼즐 같아서 참 재미있어요. 소희가 잡지 속 그래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숫자가 퍼즐 같다니. 우리 소희는 정말 타고난 사업가구나. 강영숙 회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힘들게 일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빨리 배워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여기 적힌 내용들은 제가 다 외워버렸거든요. 소희가 책을 덮으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웃었습니다. 강영숙 회장은 소희의 천재적인 암기력과 기특한 마음씨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는 강성그룹 창립 기념 행사가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수많은 기자와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든 가운데 강영숙 회장이 소희의 손을 잡고 무대 위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한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지만 소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손녀
김소희를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제 딸의 고결한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이입니다. 강영숙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소희는 수백 명의 시선 앞에서도 어깨를 당당히 펴고 우아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입니다. 할머니의 곁에서 많은 것을 배워 강성그룹을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소희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는 소희의 기품 있는 모습에 감탄하는 속삭임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연회장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진호 상무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강진호 상무가 와인잔을 부서질 듯 꽉 쥐며 곁에 있던 신복에게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저 조그만 계집애가 내 자리를 가로채려 하다니. 고모님도 노망이 난 게 분명해. 당장 박주치의를 불러와. 그날 밤 강진호 상무는 어두운 주차장에서 강영숙 회장의 주치의인 박주치의를 은밀히 만났습니다. 강진호 상무가 두툼한 가방을 차 뒷좌석으로 던져 넣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약에 이걸 조금씩 섞으세요. 몸에 큰 이상은 없지만 정신을 멍하게 만들고 기억력을 흐리게 하는 약입니다. 박주치의가 손을 벌벌 떨며 약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상무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제 의사 면허는 끝장입니다. 박주치의가 식은땀을 닦으며 호소했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늙어서 오는 치매라고 하면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일이 성공하면 당신은 평생 먹고 살 돈을 챙기게 될 겁니다. 강진호 상무가 비열하게 웃으며 박주치의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며칠 후부터 강영숙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던 강영숙 회장이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왜 식사를 안 하세요? 소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강영숙 회장의 손등을 매만지며 물었습니다. 내가 뭘 하려 했더라? 소희야, 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구나. 강영숙 회장이 말을 더듬으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강영숙 회장은 방금 한 말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소희는 할머니가 약을 복용한 직후에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할머니가 잠든 사이 소희는 침실 탁자 위에 놓인 약병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소희는 엄마가 산에서 약초를 캘 때 알려주었던 구별법을 떠올리며 약병의 냄새를 깊게 맡았습니다. 이건 원래 약 냄새가 아니야. 보육원 뒷산 공장에서 나던 매캐한 화학 약품 냄새가 나. 소희가 미간을 찌푸리며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소희는 가방에서 자신이 평소에 먹던 빨간색 비타민 사탕을 꺼냈습니다. 소희는 할머니의 약을 전부 쏟아내고 그 자리에 모양과 색이 비슷한 비타민 사탕을 채워 넣었죠.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할머니를 꼭 지켜드릴게요. 소희가 빈 약병을 쥐고 다짐했습니다. 가짜 약을 먹지 않게 된 강영숙 회장은 하루 만에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소희는 강영숙 회장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과 약병에서 나던 이상한 냄새에 대해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강영숙 회장이 분노로 몸을 떨며 소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호 그놈이 감히 내게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소희야, 네가 아니었으면 이 할미는 꼼짝없이 바보가 될 뻔했구나. 강영숙 회장이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바로 화를 내시면 강 상무 아저씨가 눈치챌 거예요. 할머니가 아직 아픈 척 하시면서 아저씨가 스스로 잘못을 말하게 함정을 파요. 소희가 할머니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우리 소희가 할미보다 훨씬 낫구나. 그놈이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자. 강영숙 회장이 소희의 기특한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강진호 상무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이사회를 움직였습니다. 강진호 상무가 회의실 탁자를 내리치며 이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치매 증상이 심각합니다. 손녀 이름도 기억 못하시는 분께 어떻게 그룹의 미래를 맡깁니까? 당장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경영권을 넘겨받아야 합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자 강진호 상무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시각 소희는 강영숙 회장의 집무실에서 범죄의 결정적인 단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엄마가 생전에 말해주었던 할머니의 제일 소중한 날짜를 떠올리며 비밀 금고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고 소희는 그 안에서 강진호 상무가 회사 돈을 몰래 빼돌린 내역이 담긴 작은 장부와 USB를 발견했습니다. 찾았다. 이걸로 저 아저씨를 쫓아낼 수 있어. 소희가 USB를 가슴에 꼭 품으며 외쳤습니다. 소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택 곳곳을 샅샅이 뒤져 화분 뒤와 그림 뒤에 숨겨진 도청 장치들을 찾아냈습니다. 소희는 도청 장치를 떼어내는 대신 이를 이용해 강진호 상무가 박주치의와 나누는 음모를 역으로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호 상무는 자신의 목소리가 소희의 손 안에서 무기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마지막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이 모인 가운데 강진호 상무가 승리에 도취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강진호 상무가 마이크를 고쳐 잡으며 비장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사실을 전하게 되어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강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강영숙 회장님은 현재 중증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오자 강진호 상무가 서류한 뭉치를 흔들며 덧붙였습니다. 여기 주치의의 진단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회장직 해임안을 가결해 주십시오. 강진호 상무가 이사들을 둘러보며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대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양옆으로 거칠게 열렸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내 해임안을 가결한다는 것이냐? 강영숙 회장의 서슬 퍼런 호통 소리가 넓은 회의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정정하고 기품 있는 정장 차림의 강영숙 회장이 소희의 손을 꼭 잡고 단상을 향해 걸어 들어왔습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진호 상무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을 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고모님? 분명히 병석에 누워 계셔야 할 분이 어떻게. 강영숙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세게 내리치며 강진호 상무를 쏘아보았습니다. 내 놈이 바란 것은 내가 이대로 정신을 놓는 것이었겠지. 하지만 하늘이 돕고 내 손녀가 나를 살렸느니라. 강영숙 회장이 옆에 선 소희의 어깨를 감싸주며 단상 위로 이끌었습니다. 소희는 수많은 어른의 시선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노트북 앞에 섰습니다. 소희가 화면을 조작하며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진호 상무님, 할머니가 매일 드시던 약을 제가 성분 분석 맡겼던 거 아시죠? 할머니를 아프게 만든 건 병이 아니라 상무님이 주신 약이었어요. 회의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 약물 분석 결과지와 함께 음성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완전히 나갈 때까지 양을 늘리세요. 박주치,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 생각하라고. 강진호 상무의 비열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강진호 상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류를 집어 던지고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 어린 계집애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때 회의실 뒤편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사관이 강진호 상무의 팔을 붙잡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진호 씨, 살인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밖에서 대기 중인 박주치의도 이미 자백했습니다. 강진호 상무는 비참하게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소희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강영숙 회장은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인 뒤 소희를 단상 중앙으로 세웠습니다. 강영숙 회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힘주어 선언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강성그룹도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부로 강진호를 해임하고 김소희를 강성그룹 최연소 명예이사로 임명하여 정식 후계 수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주주들의 기립박수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고 소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뒤 평소 적막하기만 했던 강영숙 회장의 저택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희가 보육원에서 형제처럼 지내던 민구와 동생들을 저택으로 초대한 것이었죠. 넓은 정원에는 아이들을 위한 각종 음식과 장난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희가 민구의 손에 커다란 케이크 조각을 쥐어주며 즐거워했습니다. 민구야, 이제 배불리 먹어도 돼. 할머니가 너희들 위해서 예쁜 방도 많이 만들어주셨어. 민구가 입가에 크림을 묻힌 채 소희를 바라보며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누나,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맨날 같이 사는 거야?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영숙 회장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 모두가 내 손주들이다. 소희가 너희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단다. 강영숙 회장은 소희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가슴속에 맺혀있던 딸에 대한 죄책감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강영숙 회장이 최 비서를 불러 세우며 인자하게 명령했습니다. 최 비서, 소희의 이름을 딴 소외복지재단 설립안을 즉시 실행하세요. 우리 그룹 수익의 상당 부분을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쓸 겁니다. 최 비서가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벌써 손편지의 기적이라며 국민들의 응원 편지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소희의 사연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돈밖에 모르던 재벌가가 어린 소녀의 순수한 진심으로 인해 가장 따뜻한 기업으로 변모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죠.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주말 오전, 소희와 강영숙 회장은 엄마가 잠들어 있는 묘소를 찾았습니다. 소희는 하얀 백합 꽃다발 옆에 정성스럽게 쓴 편지 한 통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희가 묘비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약속 지켰어요. 할머니 만났고 이제 우리 할머니는 내가 지켜드려요. 할머니가 저 때문에 매일 웃으셔서 너무 좋아요. 강영숙 회장이 소희의 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딸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습니다. 내 딸아, 애미를 용서해다오. 네가 남겨준 보석 같은 이 아이를 내 목숨보다 소중히 키우마. 강영숙 회장은 소희를 끌어안으며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소희야, 네가 우리 가문에 온 것은 신이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단다. 고맙다, 내 강아지. 소희는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강성그룹의 사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빛나 보였습니다. 작은 손편지 한 통이 불러온 기적은
그렇게 한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강진호 상무가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게 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온통 손편지의 기적으로 떠들썩했지만 어둠 속에서는 여전히 시기 어린 눈동자들이 번뜩이고 있었죠. 강진호 상무의 장인이자 그룹의 원로였던 배 이사는 자신의 사위를 구해내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배 이사가 자신의 비밀 집무실에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부하에게 누런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걸 언론사에 뿌려라. 강영숙 회장이 제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증거니까 말이야. 배 이사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깜짝 놀라며 배 이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사님, 이건 당시 사고 기록을 조작한 것 아닙니까? 사실이 밝혀지면 위험할 텐데요. 배 이사가 책상을 내리치며 비서의 말을 잘랐습니다. 누가 사실을 따진다고 그래. 지금 중요한 건 저 노인네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는 거야. 핏줄에 미친 할머니가 아니라 딸을 죽인 살인마로 만들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와 신문 일면은 자극적인 기사로 도배되었습니다. 강영숙 회장이 과거 가출한 딸을 추적하도록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추격전이 벌어져 사고가 났다는 허위 내용이었죠. 분노한 시민들은 강성그룹 본사 앞으로 몰려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딸 죽인 살인마 강영숙은 물러나라. 가식적인 손편지 쇼를 중단하라. 시위대의 함성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교문을 나서던 소희는 수십 명의 기자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소희의 얼굴 앞에 들이대며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김소희 양, 할머니가 엄마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한 기자가 소희의 어깨를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소희는 눈앞에서 번쩍이는 플래시 세례에 눈을 찌푸렸지만 입술을 꽉 깨물며 기자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소희가 가방끈을 꽉 움켜쥐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엄마를 가장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엄마가 남긴 편지를 읽으며 매일 밤 울던 분이라고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소희의 당당한 외침에 잠시 장내가 조용해졌지만 기자들은 더욱 집요하게 소희를 몰아세웠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게차 안에서 지켜보던 배 이사가 혀를 차며 옆에 앉은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맹랑한 계집애가 입을 열수록 일이 꼬이는군. 당장 데려와라. 강 회장의 명주를 끊을 마지막 카드로 써야겠어. 사내들이 차에서 내려 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소희 양, 할머니가 보내서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위험하니 얼른 이 차에 타세요. 사내가 소희의 팔목을 억세게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소희가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할머니는 이런 낡은 차를 보내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소희가 소리를 질렀지만 사내들은 소희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인적이 완전히 끊긴 교회의 폐교 건물 안 소희는 먼지 쌓인 교실 의자에 밧줄로 묶인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깨진 창문 사이로 들어와 소희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죠. 소희는 무서움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엄마가 생전에 수첩에 적어주었던 글귀를 떠올리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소희야, 위험한 순간이 오면 눈을 감고 주변의 소리에 집중해라.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무기로 쓰렴. 소희는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교실 구석에는 낡은 소화기가 놓여 있었고 칠판 밑에는 분필 가루가 가득 쌓여 있었죠. 그 시각 강영숙 회장은 집무실에서
배 이사의 전화를 받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배 이사, 내 놈이 감히 내 손녀를 건드려 당장 소희를 돌려보내지 못할까? 강영숙 회장이 수화기를 쥔 손등에 핏대를 세우며 외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배 이사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너무 크시네요. 손녀딸 목숨이 아깝지도 않으신가 보죠? 지금 당장 경영권 포기 각서에 날인하고 재산 환원 발표도 취소하세요. 1시간 드립니다. 강영숙 회장은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지만 이내 최 비서를 불러 매서운 눈빛으로 지시했습니다. 최 비서, 배 이사의 위치를 당장 추적해. 그리고 경호팀에 연락해서 소희가 있는 곳을 샅샅이 뒤져라. 내 손녀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면 배 이사는 물론이고 그 일가족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찢어 죽일 테니까. 강영숙 회장은 떨리는 몸을 최 비서의 어깨에 기대며 간신히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다시 폐교 안 소희는 감시하는 남자들이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며 낄낄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가방 옆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스마트워치를 작동시켰습니다. 할머니가 위험할 때 누르라고 했던 긴급 버튼이었죠. 소희는 버튼을 누른 뒤 시계 화면을 엄마와 나눴던 암호 리듬으로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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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건 소희와 엄마가 숨바꼭질할 때 썼던 여기에 있어요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납치범 중 한 명이 교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이, 꼬맹이. 조용히 있으라고 했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내가 소희의 팔목에 채워진 스마트워치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소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사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저기 창밖에 귀신이 있어요. 엄마가 아저씨를 쳐다보고 있다고요. 사내가 움찔하며 창밖을 바라보는 찰나 소희는 묶인 손목을 비틀어 발밑에 있던 낡은 소화기를 걷어찼습니다. 소희는 이빨로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죠. 사내가 소희를 때리려고 손을 치켜드는 순간 소희는 온 힘을 다해 소화기의 손잡이를 눌렀습니다. 치익. 하얀 분말 가루가 교실 안을 순식간에 메우며 사내의 눈과 코를 덮쳤습니다. 아, 내 눈. 이게 뭐야?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소희는 그 틈을 타 의자에 묶였던 밧줄을 교실 뒷벽에 날카로운 못에 대고 미친 듯이 비벼 끊어냈습니다. 손목에 가죽이 벗겨져 피가 흘렀지만 소희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밧줄이 풀리자마자 소희는 자욱한 연기 속을 뚫고 교실 뒷문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안 서. 이 고약한 계집애가. 뒤늦게 달려온 다른 납치범들의 고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희는 엄마가 수첩에 그려주었던 폐교 구조도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비상구를 향해 필사적으로 발을 굴렀습니다. 어두운 폐교 복도에는 소희의 거친 숨소리와 납치범들의 구두 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소희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벽면을 더듬으며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갑자기 소희의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어릴 적 엄마가 이곳이 폐교되기 전 교사로 있을 때 함께 숨바꼭질하며 놀았던 기억이었죠. 소희는 복도 끝 구석에 있는 작은 철문을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그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곳은 낡은 급식용 소형 승강기가 있던 좁은 틈새였습니다.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나오지 못해. 납치범의 고함이 바로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소희는 입을 틀어막고 몸을 최대한 웅크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소희의 팔목에 있던 스마트워치가 충격을 받아
화면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시계가 완전히 꺼지기 직전 비서실로 전송할 마지막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숨겨둔 보물상자를 찾으러 가야 해요. 세 번째 큰 나무를 지나 왼쪽으로 2번 꺾으면 나오는 곳이에요. 소희는 이 짧은 문장 안에 자신이 납치되어 오며 보았던 경로와 현재 위치를 암호처럼 담아보냈습니다. 강성그룹 비서실은 소희가 보낸 의문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비서가 다급하게 강영숙 회장에게 달려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장님, 소희 양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강영숙 회장은 안경을 고쳐 쓰고 소희의 메시지를 한 글자씩 정독했습니다. 강영숙 회장의 눈동자가 커지더니 책상을 탁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지가 아니야. 엄마가 숨겨둔 보물상자라는 건 우리 구옥 저택 정원에 묻어둔 타임캡슐을 말하는 거야. 강영숙 회장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경호팀장에게 외쳤습니다. 소희는 지금 자신이 이동한 경로를 우리만 아는 추억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거야. 당장 이 단서들을 조합해서 위치를 파악해. 경호팀장은 소희가 언급한 세 번째 큰 나무가 국도변의 대형 보호수를 의미하고 왼쪽으로 2번이 폐교로 향하는 진입로임을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강영숙 회장은 직접 겉옷을 챙겨 입으며 서슬퍼런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내 손녀를 건드린 놈들이 누구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당장 출발해. 그 시각 폐교 안에서는 납치범들이 소희를 찾지 못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기집애가 어디로 숨은 거야. 야, 저기 구석탱이까지 샅샅이 뒤져. 배이사의 사주를 받은 사내가 쇠파이프를 끌며 소희가 숨은 승강기 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사내가 철문을 발로 걷어차려는 순간 폐교 정문을 부수고 강성그룹의 경호 차량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라. 경찰과 경호팀이다. 모두 손 들고 엎드려. 경호팀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폐교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납치범들은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을 포위한 경호원들에 의해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강영숙 회장이 먼지 자욱한 복도를 가로질러 달려와 소희를 불렀습니다. 소희야, 소희야, 어디 있느냐? 이 할미가 왔다. 작은 철문이 열리고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소희가 기어 나왔습니다. 강영숙 회장은 소희를 품에 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 비서가 소희의 상태를 살피며 다급하게 무전을 쳤습니다. 구급차 대기시켜. 소희 양을 바로 병원으로 모셔야 한다. 하지만 소희는 강영숙 회장의 소매를 붙잡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병원보다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소희가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엄마의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배이사라는 아저씨가 할머니에 대해 나쁜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찾았어요. 엄마가 사고 나기 전날 쓴 일기예요. 강영숙 회장은 소희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아이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서울의 한 방송국 생방송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강영숙 회장의 비정한 모성애를 비판하는 토론이 한창 진행 중이었죠. 강영숙 회장이 소희의 손을 잡고 스튜디오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진행자와 패널들이 경악했습니다. 소희는 진행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세요. 우리 할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에요. 소희는 엄마의 수첩을 펼쳐 카메라 렌즈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쓰셨던 일기예요. 여기 보세요.
사고 당일 차가 이상하다고,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소희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다음 장을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쫓아와서 사고가 난 게 아니에요. 이미 누군가 엄마의 차를 고장냈던 거예요. 엄마는 할머니를 원망한 게 아니라 할머니에게 가고 싶어 하셨어요. 소희의 폭로의 시청률은 폭발적으로 치솟았고 실시간 댓글창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강영숙 회장이 최 비서에게 신호를 보내자 최 비서가 배 이사와 강 상무가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 녹취록을 방송국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알고 보니 배 이사는 당시 차량 결함을 알고도 묵인했으며 사고 직후 운전기사를 매수해 강 회장에게 책임을 씌웠던 것이었습니다. 방송국 로비는 출동한 형사들과 취재진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배 이사는 스튜디오 뒤편에서 도망치려다 잠복해 있던 형사들에게 팔을 붙잡혔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건 다 조작된 거야. 배 이사가 비명을 질렀지만 형사는 차갑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배 이사님, 당신의 죄는 이미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시죠. 소희는 방송을 마치고 스튜디오를 나오며 참았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강영숙 회장이 그런 소희를 얼른 받아 안으며 아이의 이마에 깊게 입을 맞췄습니다. 소희야, 네가 정말 내 엄마를 닮아 용감하구나. 이 할미가 너를 과소평가했어. 정말 고맙다, 내 강아지. 강영숙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소희의 뺨바닥을 적셨습니다. 소희는 할머니의 목을 꼭 껴안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엄마도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우리 이제 집에 가요. 방송국 밖으로 나가는 두 사람의 등 뒤로 수많은 시민의 응원과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거칠게 몰아치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눈부시게 맑은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강성그룹을 집어삼키려던 거대한 음모는 소희의 지혜와 강영숙 회장의 단호함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법정의 엄중한 판결이 내려지던 날, 최 비서가 정장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강영숙 회장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강진호 상무와 배 이사 일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들이 불법으로 모은 모든 자산은 몰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강영숙 회장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과응보지. 제 핏줄을 해치려 한 자들이 갈 곳은 그곳뿐이야. 소희야, 너는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싶니? 곁에서 두꺼운 사회공헌 계획서를 읽고 있던 소희가 고개를 들어 강영숙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나쁜 돈들을 우리 꿈꾸는 아이들 기금으로 전부 바꿨으면 좋겠어요. 보육원 친구들이 사회에 나갈 때 든든한 가방 하나씩은 메고 나갈 수 있게 말이에요. 강영숙 회장이 소희의 기특한 대답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뜻이 곧 내 뜻이다. 이제 강성그룹은 단순한 식품회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밭이 될 거야. 실제로 소희는 강성그룹의 최연소 경영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사업과 환경 캠페인을 직접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강영숙 회장은 화려한 회장직에서 미련 없이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추억이 깃든 구옥 저택으로 이삿짐을 옮겼죠. 강영숙 회장이 마당의 낡은 우편함을 정성스럽게 닦으며 소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소희야, 이 집을 그냥 두지 말고 편지 박물관으로 만들면 어떻겠니? 누구든 소중한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을 때 이곳을 찾을 수 있게 말이야. 소희가 정원 가위로 꽃나무를 다듬으며 할머니의 제안에 손뼉을 쳤습니다. 정말 멋져요, 할머니.
그럼 제가 박물관 1호 큐레이터가 될게요. 사람들에게 편지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저택은 곧 따뜻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이면 박물관 정원에서는 특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소희가 보육원 시절 형제처럼 지냈던 민구와 동생들을 집으로 초대한 것이었죠. 소희가 갓 구워낸 빵을 민구의 접시에 올려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민구야, 요즘 공부는 어때? 누나가 보내준 책들은 다 읽어봤어? 민구가 빵을 크게 한 입 베어 물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누나. 저 나중에 누나처럼 멋진 경영인이 될 거예요. 누나가 만들어준 후원 프로그램 덕분에 학원도 다녀요. 강영숙 회장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곁에서 따뜻한 차를 내놓았습니다. 그래, 민구야. 소희 누나 말만 잘 들으면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모자란 게 있으면 언제든 할머니한테 말하렴. 강영숙 회장은 아이들의 생기 넘치는 모습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세월의 보상을 받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저택의 거실 벽면에는 소희가 엄마에게 보냈던 12통의 슬픈 편지 대신 이제는 다른 것들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매일 아침 할머니의 식탁 머리에 놓아두는 행복한 일상의 편지들이었죠. 강영숙 회장이 돋보기를 쓰고 소희가 쓴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할머니가 좋아하는 백합이 활짝 피었어요. 아침 공기가 참 좋으니 같이 산책 가요. 사랑해요. 강영숙 회장이 편지지를 가슴에 대고 지그시 눈등을 감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보물이 어디 있을까? 우리 소희가 내 손녀라서 참 다행이야. 정원에는 소희가 엄마를 그리워하며 정성껏 심은 하얀 꽃들이 사계절 내내 지지 않고 피어났습니다. 마치 엄마가 그들의 행복을 곁에서 지켜봐 주는 것 같은 포근한 향기가 저택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소희의 중학교 졸업식 날이 밝았습니다. 운동장은 꽃다발을 든 학부모와 학생들로 북적거렸죠. 강영숙 회장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당당하고 건강한 걸음걸이로 소희의 학교를 찾았습니다. 졸업장을 받고 강당을 내려오는 소희를 발견하자 강영숙 회장이 양팔을 벌려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소희 졸업 축하한다. 이 할미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단다. 소희가 할머니의 품에 쏙 안기며 할머니의 옷깃에 얼굴을 부볐습니다. 할머니,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 정말 행복해요. 강영숙 회장이 품 안에서 정성스럽게 접은 하얀 봉투 하나를 소희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할미가 너에게 처음으로 쓰는 편지란다.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읽어보렴. 소희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손녀 소희야. 네가 내 손녀여서 내게 다시 살 희망을 주어서 정말 고맙다. 너는 내게 온 기적이었어. 소희는 할머니의 진심이 담긴 글자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학교 정문을 나섰습니다. 그 무렵 방송가에서는 한 다큐멘터리가 전 국민의 심금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고아 소녀의 손편지가 만든 재벌가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소희와 할머니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온기와 진심이라는 사실을 소희의 사연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소희복지재단으로 응원과 후원이 쏟아졌고 소외된 아이들을 향한 사회의 시선도 몰라보게 따뜻해졌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저녁, 소희는 할머니와 함께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소희가 종이 한 장을 접어 비행기를 만들며
강영숙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진심이 하늘에 계신 엄마한테도 닿았겠죠? 강영숙 회장이 소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럼 닫고 말고 내 엄마는 누구보다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게야. 소희가 온 힘을 다해 종이 비행기를 공중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종이 비행기는 붉게 물든 노을 속으로 미끄러지듯 날아가며 먼 하늘 너머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한 통의 간절한 손편지로 시작되었던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는 그렇게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며 평화로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단 한 통의 손편지가 얼어붙었던 가족의 마음을 녹이고 천사 같은 아이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물질이 넘쳐나는 세상이라지만 역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사람 사이의 온기와 진심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사연이었는데요. 소희가 보낸 간절한 편지가 할머니에게 기적처럼 닿았듯이 여러분의 따뜻한 진심도 소중한 누군가에게 꼭 전달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혈육을 외면했던 이들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남은 이들에겐 이제 행복한 꽃길만이 펼쳐지게 되었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